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예. 네. 제 6번째 강의, 오늘 신은호 우리 전 인천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 제목은 당원이 시민이 주체인 지방자치와 분권, 부제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이해와 시민 소통 문제 개선 방향, 이런 주제로 한 예정입니다. 우리 부평 시민이면 누구나 아마 대부분 우리 신은호 의장님을 잘 아실 겁니다. 부평구에서 3대, 5대, 6대 구의원을 하시고 인천시의원을 또 6대, 7대 해서 총 5번의 부평 국민의 대표를 7대 8대. 7대 8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7대 8대 해서 총 5번. 임기가 지방의원이 4년입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 부평 국민을 대신해서 또 인천 시민을 대신해서 구정과 시정에 참여하셨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작년에 책을 내셨어요. 신은호의 자전거는 오늘도 달린다 해서 여기에 맨 앞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나는 부평 사람이다. 고흥에서 태어났지만 부평에서 자리 잡고서는 43년 동안 부평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너무 다 읽으면 의장님이 이제 자기소개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그래서 50년대 중반에 저기 전남 고흥군에서도 읍내에서 한참 떨어진 면 뒤에서 태어나셔서 부평에 오셔서 20년 넘게 또 우리 당과 함께 해주신,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좋은 강사님을 여러분 모셨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강의는 우리 의장님 살아오신 얘기도 중요한 얘기고요. 또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 듣고 또 1시간 정도 그저께 대화를 하신 다음에 격이 없이 우리 부평의 문제도 물어보셔도 되고 지방자치 그동안 해보시면 한계나 더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인사 말씀부터 시작을.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아카데미 강사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 일했던 신문입니다. 사실은 품격 높은 이 정치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또 자격도 좀 미달한데 그 필드에서 오랫동안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구정활동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이나 또 앞으로 저희들이 민선시대를 열었는데 민선시대를 걸맞는 지방자치와 분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제가 79년도에 이곳 부평에 왔으니까 이제 금년에 4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에 대한 그런 제 삶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짧은 시간인데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도 오늘 이제 그 강의 주제는요, 지방 분권 정착을 위한 실태와 추진 과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주요 목록을 이제 7가지로 정했는데 마지막은 맞는 말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전면 폐지가 되고 그 중단됐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52년에 이제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 보면 실시됐다가 61년에 그런 중단됐던 그런 일이고요.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출범을 해서 9월이 됐는데 과정을 보면 굉장히 현란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했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고요. 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직선제 개헌 우리 민중항쟁, 시민항쟁을 통해서 1987년 60항쟁이 도화선이 됐고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91년도에 이제 그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 88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사실 그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그 60항쟁 때문에 사실은 6.29 선언이 나온 것이고 저는 이제 당시에 그 우리 부평역 중심부 60항쟁 투쟁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정당에 가입한 지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85년도 신한민주당 때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였었냐면 유재현 국회의원 시절에 청년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어쨌거나 꽤 오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용파리 사건을 직접 제가 체험했고 또 함께 했던 동지들이 우리 부평에 지금 몇 사람 같이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정말 변찮는 그런 민주당의 당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95년도에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했고요.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실현이 돼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게 95년인데 그 당시에 그 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8년도에 다시 지방선거를 해서 이제 저는 그 지방의회에 들어간 게 89년도 4월 13일 날 보궐선거로 무소속으로 당시에 이제 그 정당 공천제가 그때는 없었고요. 내천제가 있었는데 정당 활동을 오래 했는데 제가 미움을 좀 샀는가 저쪽에 당시에 이제 민정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쪽에 있는 구의원을 우리한테로 영입을 해서 제 국회의원이 그 양반한테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 후보 공천을 못 받았고 그분이 돼서 그 뭐 독직 사건을 검찰에서 12월 23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조사를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사망을 해서 그 뒤에 제가 이제 보궐로 출마해서 당선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최초로 현실 정치에 입문했는데 사실은 91년도에 출발할 때도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야당에서 평민당 그 새정치국민연합 이럴 때인데 지역위원장이 몇 차례 찾아왔지만 사실은 고사하고 저는 현실 정치는 안 한다. 대신 저희가 청년당원으로서 민주당에 조석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우연찮게 그런 기회를 해서 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정의라고 이제 두 번째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가 뭐입니까? 그 중심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그 민선시대를 열게 된 계기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의원들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권이나 행정 집행권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분은 단체장입니다. 의원들은 사실은 예산 심의 의결권만 있지 집행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나 이를테면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우리 단체장들이 주축이 된다. 그런데 저는 이따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관선 때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행태, 행정적 행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서 정말 왜 우리가 민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혈세를 투입해서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구의원을 뽑는지 납득이 안 될 정도. 저도 현실 정치에 24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게 이제 그 2002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쓰리남, 삼남이 딱 지방선거 때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부정축제가 딱 걸려갖고 대대적으로 그때 참패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선거 구조였었는데 한 동네 구의원 한 명씩 뽑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한테 저는 현직이었음에도 사실 졌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는 저는 반쪽 정도다. 왜냐하면 재정권도 지금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조직권도 없지요. 인사권도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부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또 재정적인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그 8대2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세수가 없는 기초 시군구나 이를테면 자치단체는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도 없고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도 없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참여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은 그 당시의 재정적 구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은 자치라는 것, 분권이라는 것이 지금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그 시민들, 그러니까 결국 시민 중심의 자치인데 시민들이 이 의견이 수렴돼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중지를 좀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자치 분권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을 이양해 줘야 되는데 귀찮고 하기 싫은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권력으로 쥐고 이양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재정하고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조직,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핸들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했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방의회가 넘었고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는 27년이 지금 넘어서고 2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여원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치국권의 뭐 실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방의회 독립,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것도 91년도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기초, 광역이 함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의회 독립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집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중앙정부 간담회도 수백 차례 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20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직도 완성되려면 한참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최초로 2020년 12월 9일 날 저희들도 굉장히 투력을 이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 가서 집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당시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면 해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된 게 제가 2022년 6월 30일 날 임기를 마쳤습니다만 2022년 1월 13일 날 공식적으로 시행이 돼서 제가 그 정책 전문 인력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인사교류에 참여 없이 하겠다라는 협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나왔는데, 결국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최대 중심은 시민이고 최대 꽃은 무엇인가? 라는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질문을 드린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심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핸들링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곳은 의회입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보면 사법 분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굉장히 힘이 좀 센데, 우리 지방의회는 그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면 안전행정부,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를테면 인사권, 조직권, 예산 다 쥐고 있어갖고 그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정치권, 중앙정치권도 사실은 지방의 의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들을 밟고 올라서고 가서 두려운가 봐요. 저는 결코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쨌거나 시민들 의식하고 우리 지방의 의원들이 보다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사실은 인구 분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면 지방 분권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최고로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다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온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그런 국가 발전이 돼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계층간 갈등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의 인구가 49.5%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좀 해드려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참고 자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에 대한 국가 발전과 비전에 대한 3대 전략 목표는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성이 꼽히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 재정, 조직, 인사권이 반드시 지방정부로 이양이 돼야 되고, 특히 이 단시간에 재정 부분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중앙정부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게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절벽을 반드시 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특히 지방정부를 컨트롤하고 핸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최고권 게 재정인데,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만 7대3 구조,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와 분권이 완성되려면 6대4의 재정 비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최대 목표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살림살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가정 살림살이를 꾸리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지방자치화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말 민생시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자치분권과 추진전략 내용 중에서도 보면 재정, 조직, 인사권 등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 그 내용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6대 전략하고 33 과제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고요. 인천시는 그럼 어떻게 했나? 제가 이제 7대 8대 우리 인천 6대 7대 인천 시정을 좀 봤는데, 특히 이제 민선 7기를 우리 민주당 정부고 의회가 이제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7명 의원 중에 34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이것도 사실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거나 치우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힘이 좀 약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또 과감한 추진력도 동시에 갈 수 있지만, 예산하고 행정, 그다음에 이런 인사 문제 등을 적절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서 해줘야 긴장감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돈 쓰는 것, 그다음에 인사 문제,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민주당 의회가 34명으로 절대사를 차지했지만 그런 철학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서 우리는 강한 견제를 통했고, 또 주요 정책에 있어서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뒷받침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의회에 보면 저희들이 가장 많은 연구 모임을 가졌고, 후반기에는 저희들이 20개 의원 연구 모임을 해서 정말 각 분야별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뒷받침해서 사실은 제가 의장을 했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의 역할에 대한 유상을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의장되면서 벤치마킹, 그 다음에 연구 그런 성과들을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토론회, 그다음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종이 문서 없는 의회 전립을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모바일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정리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올 세트를 구성을 해서 최첨단 의회로 제가 구축해놓고 1단계 사업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지방자치화분권의 가장 주축은 저는 의회다. 의회가 어떻게 리드하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 예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은 딱 만 30년 만에 2020년 12월 9일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2022년 1월 13일 시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사실은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 인사권 독립은 아직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독립되면 사실은 이제 의회 근무자들이
인사 교류 없이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 의회 기초 광역까지 포함해서 인사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하고도 그 적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되고, 완전 독립될 때까지 그런 부분 구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 의회 의장이나 의원들의 각자의 이제 그 입법 활동을 하는 그 입법 그 자격을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 각자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방향성에 대한 것을 설정을 잘 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치경찰 때는 이제 최초로 저희들이 했는데, 인천이 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직접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인천이 그 많은 성과들을 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많고요. 또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고명하시고 많은 체험을 하고 계시고, 실제 현장에서 또 필드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제가 본 그런 내용들 중에 자치분권 1.0 시대는 그해가 출범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자치경찰제법 등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자치자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전략적 방향을 뛰어넘어야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이다.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방에 도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도약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년 동안 사실은 현장 정치를 하고 의회 활동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몹시도 답답합니다. 정말 울분이 터질 만큼 답답해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6월 지방선거에 사실은 우리 부평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제가 지금 현직 구청장한테 경선에 졌습니다. 제가 출마전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정말 시민 혈세를 들여서 소중한 시민들, 수많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구호는 뭡니까? 민선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거든요. 민선시대를 위해 열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성을 높여서 정책으로 발현되는 시민들이 피드백 받아서 그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민선시대를 요구한 겁니다.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 단식 주된 목숨을 건 투쟁을 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던 김대중 대통령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253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요, 공무원이 제안하고 기획한 내용을 구청장이 사인하는 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부평구에 주요한 해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구청장이 필드로 가서 현장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목격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한해주면 거기 사인하는 게 지금 우리 민선구청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관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러려면 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요구를 했고 지방분권을 요구했고 민선시대를 요구를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투정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변을 밝힐 때 또 한 가지는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구청에 가면 정치 자체가 없습니다. 자, 구청장 어떻게 합니까? 정당을 타고 나서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후보가 되잖아요. 개인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당 지지를 통해서 그 후보자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민심시대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전체 우리가 50만이면 50만 국민들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민심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할 때 행정, 정치 50대 50의 새로운 모델을 부평에서 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많은 내용들을 정말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내서 주민들이 그 결과물을 피드백 받아서 아 정말 이것이 민선시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공약을 하고 출마표를 밝혔는데 제 꿈을 제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민선을 해야 되는가? 왜 자치와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가? 거기만 들어가면 공무원들 휩싸여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가치, 철학 하나도 다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내용 다 묵살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본인들이 예산 타령하고 행정 타령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고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이러려면 뭐라고 우리가 투표하고 민선 구청장 뽑고 시장 뽑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의회가 자치와 분권의 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입니다. 의원 개인이 각자 개별 기관입니다. 국회의원 개별들이 다 입법기관들입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컨트롤을 해야 구청장도 리드할 수 있고 시정도 리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부평구의회는 18명이죠. 인천시의회는 올해 3명이 늘어서 40명입니다. 의원들이 각자 같은 생각을 가지면 민선시대를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양 다 받아야 되고 재정권 받아야 되고 조직 인사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정말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아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선진국에서 늘 말로만 듣고 귀동력으로 듣고 공부를 통해서 듣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했던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체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은 왜 여기 오신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당원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투철한 그 소명의식 그 다음에 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저기 수강료 내고 여기 와서 강의 듣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과 의식이 없으면 여기 안 오시죠. 이 귀한 시간, 금사라기 같은 시간, 가족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야 되고 내 개인적 시간도 있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사실 오신 거죠. 왜 우리가 지방자치와 분권이 왜 필요하고 왜 소중하고 왜 해야 되는지 요즘 사실은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치욕스럽습니다. 저도 지옥스러워요. 뭐 제가 뭐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일은 아닌데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면 격에 맞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되고 언행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품위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하고 좀 틀린가 봐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세계적으로 다 전문가들 공통적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다. IMF 위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역량을 어디다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내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평화롭고 자유로워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밥 씻기 해결하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고 무슨 자치고 무슨 분권입니까?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한 군데 힘을 집중시켜서 경제에 올인해야 될 한국에 어저께도 발표하니까 뭐 섹쇼로 하고 있는데 80분 했다는데 나 보도 안 했습니다만 아니 15억짜리 집 사는데 일반 시민들이 15억짜리 집 삽니까? 50% 대출해 준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 집 사기 편하고 재산 증식 해주려고 50% 대출해 주는 겁니다. 아이 그 15억짜리 대출 받아가고 지금 집 살 행동입니까? 그 몇천만 원 몇억 1, 2억 대출 받은 것도 지금 이자가 배 이상 올라갔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둥말둥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뭐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민주당 몸담은 지. 그러나 한 번도 작업 오면 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고달퍼도 오직 민주당 정통성을 지키고 70년 역사에 가까운 그런 민주당의 정통성을 죽는 날까지 지킬 겁니다. 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년 동안 제가 정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역경과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지방은 공천권 주고 안 주고 국회의원들이 다 그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유능한 일꾼, 제대로 된 일하는 사람을 시민들이 선출하려면 시민들께 공천권도 줘야 되고 또 선택권도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 다만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정당에서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그런 룰 속에 정당 민주화가 확실히 돼서 모두가 수평적 관계에서 후보자, 공직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민주당부터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60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지켜주고 보존해온 여러분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고충을 받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공천도 밀어내고 저 탈락시키려고 저기 대의원 100% 자기가 새로 다 선정하고 경선시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같이 살아났어요. 한 번도 저기 그 2002년 그때 말고는 그때는 이제 공천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고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낙원 받고도 당선돼서 당당하게 제가 부평구 의회 민주당 다수당 내서 의장도 제가 했습니다. 만장일치. 저는
돈이 없어서 전라남도 고흥군 두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산골짜기 빈농에 가는 거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졸업하고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길로 제 서울로 독립했다는 다른 뜻을 하고 수박껍질도 제가 많이 주워 먹었고 정말 배고픈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가는데 내가 작은 힘이라도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처절한 현장의 문제들을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검정고시 막아서 고등학교 졸업증 받고 또 대학교 졸업증 받고 대학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제 의정활동 과정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곳이 필드였고 현장이었습니다. 제 차가 우리 딸이 저 시집갈 때 사줬어요. 2011년 11월 시기인가 그럽니다. 제 차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차 6만 킬로 탔습니다. 6만 킬로. 저는 부평 시내에는 결코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보입니다. 매일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여기 부평 깡시장 이쪽이가 다 야채 시장이었어요. 야채 시장. 매일 아침에 시장 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는 자전거 타고 돌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꺼지고 깨지고 튀어오르고 이런 걸 다 제 손으로 해서 사진 찍고 갖고 들어가서 도로과장 담당 부서 불러내고 현장으로 확인시켜서 바로바로 즉시처리해요. 결국은 그게 제 미천이 됐고, 민원이 찾아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픈 시절에 살았던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오지겠으면 나를 찾아왔겠냐. 저분은 나를 마지막 보루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은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부터 위로받고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온 열정을 진정성을 갖고 했더니 시민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자전거 아저씨라고 소문이 났고, 저 사람이 만나면 안 된 일도 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서 바닥에 발발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별명을 갖고 있고 지금도 저 차 안 탑니다. 근데 제가 하도 많이 걸었어요. 제가 그 하루 종일 걸면 5만 보도 걸 때도 있고 평균 2만 보 이상은 걸어요. 제가. 그랬더니 무릎이 요즘 아파 가서 이제 검사했더니 무릎 관절 연골이 닳았다고 그만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6번 맞고 이제 자전거만 탑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특히 우리 권태성 우리 고모님은 정말 그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자로서 정말 훌륭하게 수십 년 동안 교육을 하시다가 매개로 퇴임을 하신 그런 우리 교장 선생님이도 하신데요. 정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끈 최고의 경험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최고의 자산은 진정성이고 열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원들 각자가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18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면 우리가 말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구청장이 예산 올려주면 그 예산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고 반영이 돼야 된다. 왜 구청장 공약 상문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요구사항은 예산으로 반영 안 해주라, 정책으로 만들어주라 라고 예산 요구해야죠. 심의할 때. 제가 의장할 때요, 우리 부평구 역대 전국 가장 많은 예산을 갖다 줬습니다. 저는 결코 방방주 시장이라도요, 제가 구청장 부평구 예산 다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해서 전국 받고 마지막 칼질당한 거 끈끈이 제가 다 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 내지 않고는 승인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곳곳에 제가 사실은 예산 안 꽂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청사 새로 지었는데 돈 없다고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다 받고 맞았습니다. 제가 10억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지금 조금 확대해갖고 사무실 공간 넓게 쓰고 있습니다. 부평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설계도 못했어요. 지금 20억 갖다 줘서 지금 공사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보다 훨씬 더 듭니다만. 굴포청, 우리 남부체육관, 우리 이영선 의원님 저기 계신데, 그리고 남부노인정, 바람숲길, 정말로 곳곳에 제가 예산 안 챙긴 게 없습니다. 우리 학교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 수많은 강당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청, 여기 우리 권태성 고모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편집된 공무원들이 누구냐니까 교육청. 말 안 들립니다. 교장들 권한이 막강합니다. 교육청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저는 다 해결해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방향성 설정해서 끈기 있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저는 오늘 지방의원님들, 우리 정유정 의원님 환자밖에 안 오셨는데 꼭 이 말 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 우리는 결코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같은 당이니까 우리가 그냥 손들어주고 승인해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지역에 나오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듣습니다. 토론회하고 간담회합니다. 왜 그거 필요합니까? 그것을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구청장권은 하는데 구의원이 받은 지역 주민들의 현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심의 의결권 강하게 행사해야죠.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용성,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이나 예산이 피드백돼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선 시대가 정말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어쨌거나 귀한 시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에 잘되고 부평구가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네, 예. 아직 강의가 끝나기 아니고 아직 들어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이 지방 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교재를 넘기실 때는 조용조용하게 하시다가 삶의 과정부터 이렇게 또 경선 과정에서 또 내지는 지방자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우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부평갑에서 주요 선거가 있으면 항상 마이크를 잡고 시민 앞에서 하셨던 그 열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젊으셨을 때 살면서도 민주당을 통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셔서 20년 한번 떨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24년간 직업의원인 이런 귀한 일을 해오셨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일단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편하게 그 지방의회 아까 좀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한 뭐 인사권, 재정권 또 조직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조금 감이 안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재정 문제, 재정?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 안 가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650조
이고요. 지방 예산이 또한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총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써버립니다. 그리고 20%만 우리 지방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우리 의원님 오래 하셨지만 80%는 행정부 중심으로 국가가 다 써버리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그 어르신들 기초연금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돈을 보태야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색은 중앙에서 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없는 형편에 우리가 돈을 보태야 되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돈은 20%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경제권인데 중앙정부가 80% 써버리고 더 많은 숫자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20%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안 들어오실 텐데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치가 지방자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어떠면 가장 중요한 우리 체감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적으로 우리 부평에 사는 시민들에게 인천에 사는 시민에게 20% 갖고밖에 베풀 수 없으면 공무원 월급 빼고 기관 운영하고 고정비 빼면 의장님 해주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고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살아오신 것 자체가 이 부평과 인천에서 어쩌면 가장 헌신적으로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살아오신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정 의원님 질문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짧아서 잠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또 현역 우리 부평 이번에 초선으로 그에 진출하신 정의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일반 주민일 때 우리 의장님을 뵀었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도 저한테는 하늘이시지만 그때는 더 우주 같은 정말 대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저희 이제 제가 사실 어린이집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정말 일을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정말 자자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바꿔 할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선배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우리 신은호 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그 지방 우리 구의회에서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쪽이 이제 다수고 또 이제 구청장님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어떤 공격수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지방자치에 꼬신 시민의 힘이 되어드리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신은호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또 저에 대한 그 준비와 해야 되겠다라는 오늘 그런 좀 전율까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은호 의장님 강의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우리 신은호 의장님께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평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저도 더 많이 배울 테니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갈등이 되는 게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다수의 그런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은 의원인 걸까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반기를 들고 우리 주민분들이 원한다면 그 정도의 뭐 조금 욕을 먹는 것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그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인 건지 약간 사실은 내적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다수 의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더라도 그거를 제가 정말 이겨내고 우리 주민들의 뜻이라면 우리 혈세들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들이 정말 제가 좀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진짜 그렇게 하셨고 예산에 또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신다는 게 그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겠는데 정말 의장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의장님? 저는
소속이 민주당이니까 네네. 없어도 될 거예요. 아니 그럼 빨리 지금 방송 우리 정유정 의원님이 지금 소속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장들에 대한 이를테면 뭐 사안이나 현안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내가 반기를 드는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판단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안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집단이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으면 물론 당위성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합리성도 있는데 내 말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끼리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내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되게 이제 속상해 하셨는데요. 종부세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설명 좀 드리려고. 네네. 종부세가요. 저는 정말 이제 기가 막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를 깎아줬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몰라요. 그거 국가가 그냥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종부세는요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란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종부세를 걷어서 교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깎아버리면 지방에 있는 분들 그거 다 더 주거라 이 소리거든요. 부자들 종부세 깎아가지고 지방에 폐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재정 운영의 그 세목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말도 안 해요. 또 의원들도 말도 안 합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한 일이 뭐예요? 대한민국 1%의 부자 감세다 해주잖아요. 보이세요? 집 정말 100억짜리, 200억짜리, 15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세금 다 감면해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긴축 그러고 경제가 쪼그러들면요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긴축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저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그런 기본도 없고 자질도 없어요. 너무 제가 열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그냥 마이크 벗고 하셔도 돼요. 네. 앞쪽으로 화면 찍어요.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그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출직 뭐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선출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정당이 있으면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다 공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선출이 되신 분들이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당원이나 시민들이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말로만 늘 하세요. 나는 이미 해봤고 나는 이미 선출이 됐고 그러면 본인들은 스스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는지 내가 그러면 이 공천이 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나는 특별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원이 됐을 때
내가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지역의 예산이 부평구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그러면 의원이 됐을 때는 정말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의원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없이 막연하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정치를 해보신 분들은 뭔가 계속 당원들을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조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면 구체적인 대안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무슨 성함? 네? 질문하신 분이 성함이? 장재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정치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고난의 길을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전에 이제 여기 새정치국민회의 때지요, 박상규 우리 국회의원께서 비례대표 2번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저는 현실 정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보좌관, 비서관을 보내서 저한테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정치는 안 한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부탁한 게 뭐였었냐면 회계장들만 떠달라.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현실 정치 안 하고 대신 민주당에 제가 못 나왔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일도 도와주겠다라고 고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번에서 사실 제가 박영님을 뵀어요. 그랬는데 설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쾌히 동의를 안 하고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데 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여갖고 결국은 참여하게 됐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의장을 뭐 4년 정도 했으면 어쨌거나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서류를 그 공천 마감일 전날 5시까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출마자들은 그 당시 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까 말한 그 한나라당 그 구의원 하던 그분은 서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심사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시에 그 게시판에 붙은 그 공천 결과를 보니까 그분이 공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4년 동안 그 뭐 대가 받은 것도 없고, 또 민주당을 내가 좋아서 뭐 봉사를 했지만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시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도 저를 공천 안 해줬습니다. 내천 안 해줬습니다. 누구가 했냐면 충북 영동에 사는 그 삼문사관학교를 졸업한 소령 출신 그 모 씨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분 추천해 줬습니다. 자, 이것이 불합리한 거죠.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어쨌거나 좀 탄압을 받았고, 결국은 6분이 출마를 해서 공천 후보는 6등을 했고, 저는 그 지금 국민의당에서 내천한 후보하고 17표차로 제가 당선됐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갔죠. 그런 과정이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재선에 출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아들 세병이 부족축제 그 대서특비를 해갖고 지방에 이제 소속으로 참패한, 그리고 부평 일동이 사실은 지역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서울 강남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소선거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앞으로 절절히 느꼈고, 또 다음 국회의원이 이제 문모 씨라고 여기 와서 3번 국회에 출마해서 2번 당선되고
갔는데 그분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배제를 시켰고요. 비서관, 보좌관, 다 보좌관하고 다 경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결국 다 돌파해내기는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도적으로 정말 그런 룰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어쨌거나 경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개입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지방 의원들도 사실은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가방먹기 역할을 하는 걸로 판단을 하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말 정당의 공천을 받을 때 시스템적으로 공천 경쟁을 하든지 경선을 하든지 공천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 투명하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면 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민주당은 6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민주당장이라고 자칫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개선 방법은 어쨌거나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사실 이제 그 옛날에는 조직적으로 그 조직 문화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워낙 매스컴이나 다 발달이 잘 돼서 그 사람이 부딪혀 갖고 조직으로 엮어지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지금은 굉장히 이 다변화된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중앙당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가능하지 누가 개인이 그거를 만들어내기는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의 그런 그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공정한 그 시스템이나 룰에 의해서 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폭넓어지니까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이럴 때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충분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면 예를 들면 이제 선출직으로 나가는 분들이 사실 준비를 오래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내가 많이 알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좀 친하고 누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엔 뭐 나가고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들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출마하고자 하면 사실 준비를 좀 오래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준비를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럼 그런 분들도 분명히 지역위원회나 이런 데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이제 각 국회의원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한다. 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면 그런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참여함으로써 내가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도 좀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보면은요. 이게 지금 네 번째 강의할 때 독일에서는 지역 당원이 직접 지역의 지방자치에 출마하실 분들을 추천하고 또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도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후보자 추천위원회 같은 게 있고 중앙당에도 있고 시당에도 있지만 그것이 약간의 형식적인 절차이고 지역위원장님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아직은 그런 모순적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독일처럼 당원 수를 좀 줄이고 집중화시켜서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올해 경험을 하셨고 경선도 해보셨고 이번에 구청장 경선도 해보셨고 했는데 그나마 이 경선이 조금 더 건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서 해보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경선이라는 걸 하지만 상당수가 지역위원장님이나 지역의 현역 시의원, 구의원이 모집한 그 권리당원이 투표하는 경향이 높고요. 인터넷으로 들어온 우리 권리당원들은 사실은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지역에 잘 모르고 중앙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지역의 그 시의원, 구의원 경선하거나 시장님 경선하거나 뭐 구청장 경선할 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서 별로 참여율이 낮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조직화한 권리당원들은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특히 우리 구청장 선거하실 때 이제 잠깐 그 경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압도적으로 갑에서는 많이 나오셨을 텐데 을에서 안 나오거나 권리당원들이 잘 모르면 이렇게 살아오신 걸 잘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닥치는데 조금 더 경선을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서 좀 더 공정하게 해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니 중앙당도 아직 답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이성만 의원하고 한번 힘을 모아서 부평 갑에서라도 한번 다음번에 모험적으로 해봅시다라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일이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번에 구청장 경선에서 공정하셨다고 느꼈습니까? 본인 생각을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은 선거 과정에 그 과정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가 승복 문화가 별로 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저는 그 결과가 4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해서 10시 정도에 나왔어요. 밤에 통지를 받았는데 8시 반에 제가 직접 차주택 구청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우리 차주택 구청장 당선되는데 원팀 최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경선을 하면 적폐시합니다. 적폐시. 이런 문화부터 사실은 제가 기억 잘하는 어떤 나라는 지는 문화를 먼저 배운대요. 승복할 수 있는 문화를 먼저 배운대요. 그런데 우리는 게임을 하면 승자가 독식하는 승자 독식 문화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가르치면서 1등이라 1만 말 하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 문화가 이제 그런 게 좀 회단적이어서 좀 어려운 점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그 뭐 10년 뭐 이쪽 저쪽은 사실 여론조사 기관도 다 조작했어요. 너무 눈으로 보인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도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다만 이제 현재 구청장하고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좀 힘이 버겁고요. 또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현직을 가지고 임박해서 그냥 한 보름 전 출마 기자회견
캠프 마켓에서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려운 싸움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이성만 위원장께서 한 번 더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되냐고 몇 차례 저한테 설득을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든지 이기든지 제가 의장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결과물을 보면 사실은 중요한 20년 동안 터닥거는 제 자리에서 사실 우리 민주당 시의원이 낙선을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내가 네 나올 가끔 참석을가 질문. 멋진 동물이에요, 멋진 동물. 우리 갑동 그 지역의 오랜 동지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벗고 그럽니다. 좀 앞에 좀 붙으셔요. 저는 사실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한 40년 해오고 민주당 가입한 것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번 지선과 대선 맞이하면서 민주당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권리당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신은호 의장님하고 뭐 20-30년 전부터 아마 처음 구의원 시작하실 때부터 지역이 같은 동지로 이렇게 함께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저는 아까 공천 얘기 나왔는데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됐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리가 되었고 정치를 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좀 생소하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위원회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작게 제일 먼저 경찰위원회는 이렇게 자치경찰대로 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 근데 일반 우리 시민들 경찰위원회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전국 경찰 또는 지방 경찰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인천의 경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들은 나중에라도 이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실 지방 자치 동권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정당법, 선거법에 의해서 지역 전략이고 전국 몇 개 지역 이상 이렇게 돼야지 정당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역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또 만들 수 있는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우 전 의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근 지금 대표는 희망 노후 유니온인가? 노후 희망 유니온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실버들의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활동을 같이 하면서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제 소속은 지금까지도 국가경찰로 되어 있는데 인사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이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치안 서비스가 좀 훨씬 더 원활하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정확하게 잘 정착되고 확립이 되면 그렇게 이제 국가경찰하고 지방자치경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광역시청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두고 거기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정동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선진국 가면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역연대 지역정당은 우리나라 지금 정당법으로는 그 각 시도별 5군데 그 이를테면 지역연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도당 지역 정당이 출범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역 연대로 해갖고 이렇게 정당 형태로 출범을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럴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제 저 지역성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또 뭐 선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저해 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소 지역의 지역 연대는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끈끈한 방법이기도 해서 연대 의식이나 협력체계가 저는 잘 구축될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선진국을 보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이를테면 지방의원 정도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회의 시간이 갔는데요. 또 지방경찰위원회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권이나 아니 뭐 업무 뭐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려지나요? 지금 준비 단계죠. 지금 이제 위원회만 꾸려져 있고요. 업무는 봅니다. 업무를 보는데 중앙경찰 쪽 업무하고 시 업무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간도 우리 인천광역시청에다가 해줬어요. 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출범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도입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경찰하고 지방경찰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예요. 자치경찰제도 분리가 되죠. 그런 중요한 이슈를 인지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될 때 자치경찰제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전국 시도 지사,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협의회, 광역시도 의장 협의회, 기초의회 군구 의장 협의회 이렇게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실은 싸워갖고 얻어낸 결과예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범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특수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찰이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치안의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절도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또 건강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준비하신 대로 해서 앞으로는 각각 좀 나눠서 법원도 지방 법원 있듯이 그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거랑은 좀 다르고 영역이 다른 거. 수사권은 주죠. 그 영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는 지방 경찰에게 주고, 이게 좀 더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영역이 있는 좀 더 그런 거는 중앙 경찰에서 하고. 지금 어쩌면 공수처랑 검찰하고 갈등이 있는 데서 검찰의 기능을 좀 분리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사실은 훨씬 그 경찰의 영역은 저희랑 더 많이 가깝죠. 하루하루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동네에서 주차가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차 대는 문제도 있고
이 횡단보도 하나 어디다 걷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근데 그게 행정부 시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횡단보도 하나 놓고 여기 신호등 하나 세우는 것도 다 경찰의 능력인데 이게 중앙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의 삶을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그걸 바로 챙기려고 해도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동안 오래 있었다 이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하죠. 잠깐만 얘기하고 가셔서 너무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의장님. 자 정리할까요? 또 그 의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그 오랜 지역에 활동하신 경험을 살리셔서 지역의 우리 민주당이 더 변화와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아카데미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하시고 싶은지 또 지역에서 우리 당원들이 조금 더 이런 모임이나 이런 역할들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하실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인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님도 아직 이번에 총선에는 안 나오지만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마 의장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뭐 이번 시의원 선거 나가셨으면 무조건 당선되셨을 텐데 다른 아까 그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구청장이 왜 공무원 시키는 대로 하고 도장만 찍냐 이런 것 때문에 출마를 하셨던 건데 앞으로 정치적으로 은퇴하실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러니까 정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실 건지 이런 말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얘기든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40년이면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친 정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좀 새로운 모델 민주당과 그 정당과 정치와 행정이 결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이를테면 민주당 당원들이 내가 민주당 당원 되기를 참 잘했다. 자부심을 얻고 내가 말해도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결과물이 나한테 피드백되는 그런 지방자치와 분권이 부평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갖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 민주당 우리 당원분들 다 계시지만 톡보만 했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결과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당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잖아요. 이제 물론 뭐 그 자치단체장의 그 영역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시간대에 뭐 간담회 형식은 최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뭐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더라도 뭐 지역 사무실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어쨌거나 구정으로 반영이 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민주당 당원인 게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내 얘기도 들어서 정책으로도 나오고 또 뭐 예산으로도 반영되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행정으로만 뭐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지도자는 위기에 결단할 수 있는 강단도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뭐 좀 변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또 공무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강한 견력도 좀 생겨요. 사실.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대로 놔두면 자기들 세상이지 뭐 이게 자기 철법동이잖아요. 30년 40년 가까이 그 한 자리에서 뭐 그 일만 했는데 그리고 속성상 그 해바라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려면 그런 강한 리더십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설정은 이거다라고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청장, 시장이잖아요. 그런 일을 좀 변화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평생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이 우리 지역 우리 갑 지역의 교육연수위원장님이시고 우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병갑의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것으로 제 6강을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랑 같이 기념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뒤풀이 아버식당 가서 더 얘기하고 내일은 4시부터 또 기본소득에 관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얘기도 하셨는데 깊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시간 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가 안부 같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시면 저희 예, 갖다 예. 놓을게요. 예, 예.